성리학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양명학, 그 다음에 실학까지, 조선후기 실학까지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양명학과 실학. 우선 이제 갑자기 양명학이 툭 튀어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좀 당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성리학 하면서 잡았지만은 조선시대의 양명학이 어떤 과정 속에서 들어오는지 먼저 유학의 변천 과정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그죠? 자, 다 했던 거니까 빨리빨리 나갑시다. 맨 처음에 유학은 공자 또는 맹자 시절에 공자, 맹자가 활약하던 시절이 언제라고 그랬죠? 잘했어요. 춘추, 전국 시절에 활약했었다. 그죠? 춘추 시절에. 공자, 맹자가 활약했던 그 당시의 유학을 오리지널 유학, 원 유학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시다. 원래 유학. 그런데 이제 이 유학이, 춘추 시대 유학이 나중에 춘추 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진시 황제죠. 진시 황제가 세운 진나라 때, 유학을 진시 황제는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이 유교가 말이야. 유교가 주나라 때 봉건제도를 옹호했잖아요. 근데 진시 황제는 뭘 지지했다고? 어떤 정치를 하려고 그랬죠? 중앙집권적인 패도 정치를 하려고 그랬죠. 법에 의한. 그래 안 그래? 법가, 그러니까 상황이나 이사, 한비자의 사상을 받아들이려는 진시황의 정치와 유가의 사상은 본질적으로 서로 앙숙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덕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돼. 천명사상에 의해서 다스려야 돼. 민심이 곧 천심이야. 백성들의 그 마음이 중요해. 이렇게 백성들과 하늘의 뜻을 중시하는 이런 왕도 정치를 추구했던 유교에 비해서 진시 황제는 강한 형벌과 강한 법을 통해서 강력하게 중앙에서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할 거야. 이런 법치와는 상극이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유교를 탄압하지 않을 수 없게 됐죠. 그래서 진시 황제 때 그 유교 탄압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 분서, 유학과 관련된 책을 다 불지르고, 그죠? 분서, 갱유. 그렇습니다. 유학자들을 생매장시켰다고 그랬어요. 땅에 묻어서. 그래서 분서, 갱유는 사상 탄압이었다. 진시 황제 때. 그래서 이때 수많은 유교와 관련된 책들이 불살라 없어지게 되고, 없어진 책들을 다시 진시 황제가 망한 이후, 언제? 한나라 때 다시 꺼내서 이제 새롭게 경전을 연구하고, 그 경전에 주석을 달고, 알겠어요? 해석을 붙이고, 이러다 보니까, 한나라 때 유행한 그런 유학을 뭐라고? 훈고학이라고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다 기억이 나죠? 그죠? 그래서 이제 훈고학부터는 좀 중요해요. 훈고학은 뭘 강조한다 그래서? 경전 연구를 중시한다. 경전 연구. 그 경전에 대한 주석입니다. 주석. 알겠어요? 주석과 해석. 그러니까 해석을 중시하는, 주석과 해석을 중시하는, 알겠어요? 경전에 대한 주석과 해석을 중시하는 훈고학이 유행하더라. 이 훈고학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중국 사회에서 크게 받아들여졌죠. 특히 중국의 정치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그러니까 이제 아예 한나라는 유교를 국교화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훈고학이 오랫동안 한나라부터 언제까지 한 당까지 계속 지속돼요. 그러다가 이제 당말 5대 19를 지나서 송나라 때가 되면은 유학이, 송 때가 되면은 유학이, 이제 훈고학 갖고는 안 돼. 알겠어요? 새로운 인간의 본성과 우주 원리를 중시하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이거? 성리학 그랬죠. 그죠? 인간의 심성과 우주 원리를 중시하는 성리학으로 가더라. 자, 여러분, 성리학은 그래서 인간의 심성이야, 심성. 알겠어요? 우주의 원리입니다, 원리. 여기서 성과 여기서 리를 따가지고 성리학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인간과 우주를 연구하는 게 바로 다름 아닌 뭐예요? 철학이겠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 성리학은 뭐냐? 유교 가운데서도 철학을 중시하는 철학적 유학이다. 또는 뭐라고요? 인간의 심성이나 우주 원리를 중시하는, 알겠어요? 이런 표현들에 주의하십시오. 시험에 나올 때는 절대로 이게 나오지 않고 그것을, 성리학이라는 것은 하나의 개념어에 불과해요. 성리학이라는 개념이, 성리학의 개념, 그러니까 철학적 유학이다. 또는 인간의 심성과 우주 원리를 규명하려는 학문이다. 라는 개념이 담겨있는 그릇이 개념어입니다. 그래서 개념어만 외우면 안 됩니다. 그 개념어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인간의 심성이나 우주 원리, 또 철학적 유학, 이런 것들이 중시됐다. 누구에 의해서? 주자에 의해서. 그래서 성리학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주자학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또는 송나라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송학, 주자 말고도 정호, 정희 형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호, 정희 형제와 주자 때 완성됐다라고 해서 정주학이라고도 해요. 알겠어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본질은 뭐냐? 본질은 인간의 심성과 우주 원리를 규명하려는 뭐라고? 성리학이 유행했었다.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리학을 할 때는 좀 깊이 들어갔었죠. 이와 같은 성리학이 유행한 것은 도교 영향을 받기도 했다. 또 하나는 뭐냐?
불교 가운데 선종 불교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그죠? 선종, 깨달음을 강조하는 사색과 참선을 통해서 인간이란 뭐지? 우주란 뭐지? 이렇게 불교에서 깨달음을 중시하는 선종 불교가 유행했단 말이에요. 당나라 때. 그 당나라 때 선종 불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교도 자극을 받았어요. 야, 이상, 우리 맨날 글자나 연구하고 이런 캐캐먹은 유교에서 이제 뭐냐? 보다 더 참 진리로 도달해보자. 알겠어요? 이런 철학적 유교로 가려는 경향이 대두하게 됐다. 송대의 성리학입니다. 자, 이 성리학은 그 이후로 이제 그 한나라 때 훈과학은 당나라 때를 지나서 큰 나라들만 하겠어요. 한 당을 지나서 송때, 송 다음에 원나라 때도 계속 성리학이 유지되더니 원 다음에 명때쯤 되면은 원은 이제 무시하고요. 송 다음에 명때쯤 가면 명때에 누구에 의해서 왕수인에 의해서 왕수인 호가 양명이죠. 그래서 왕이 양명이라고 봅니다. 왕양명에 의해서 양명학이 대두하게 되었다. 지금 우리가 할 내용이 바로 양명학이죠. 그죠? 우리가 다룰 양명학이에요. 여러분이 양명학을 대표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양명학이란 뭐냐? 양명학이란 인간의 본성이 뭐고 우주 원리가 뭐고 이런 것들보다는 뭐가 중요해? 야, 너네들이 말이야 알고 있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일치시켜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뭘 강조하느냐? 행동, 즉 실천을 중시했어요.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사변적이고 주관적인, 알겠어요? 또는 뭐 철학적인 이런 관념적인 이런 것들이 말로만 있으면 뭐예요? 공허한 이론에 불과하죠. 그래 안 그래? 인간의 심성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안 그래? 우주의 원리, 말로는 머릿속으로는 떠올 수 있지만 그 우주의 원리를 이용해서 실생활과 관련된, 알겠어요? 또 우리 삶의 질을 혁신시킬 수 있는 이런 실용적인, 실천적인 그런 것들이 요구됐단 말이에요. 명나라 때는. 왜냐하면 이제 명나라 때는 아주 사회과학도 많이 발달하고요. 경제적으로 산업이 많이 발달합니다. 그래 안 그래? 면직물공업도 발달하고 그래서 보다 더 실용적인 이런 학문들이 필요해졌거든요. 이런 사회적 니즈, 사회적 욕구를 수용해서 야, 보다 더 실천적인 유교가 필요하다. 알겠어요? 그래서 실천적 유학을 양명학이라고 해요. 말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뭐라고? 실천적 유학.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 여기서는 아는 것과 그죠? 지자입니다. 지, 알 지자. 행동으로 옮기다. 액션이죠. 액션. 행동, 실천. 지행을 합일시키자라고 해서 지행 합일을 강조해요. 알겠어요? 지행 합일이죠. 또는 뭐 치양지, 양지를 지향하고 치양지, 심즉리, 사람의 마음이 곧 이치다. 알겠어요? 심즉리, 이런 심즉리나 지행합의를 강조하는 양명학입니다. 알겠죠? 이 양명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벌써 중종 때 들어왔어요. 예성 연중, 연상군을 내면 중종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사림집권 이전부터 벌써 양명학이 들어와 있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양명학이 우리나라에 이제 전래됐고요. 자, 내친 김에 그 다음에 들어온 새로운 유학들, 청나라 때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고증학이 있다고 그랬죠? 고증학. 그래서 이 고증학은 옛 고전에 대한 무슨 연구라고요? 실증적인 연구를 고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예요. 알겠어요? 고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줄여서 고증학 그래. 그래서 야, 지금 너네들이 말이야, 그 안다고 하는 것, 또 너네들이 인간의 본성이나 우주 원리를 규명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뭘 중시한다고? 사설을 중시하고, 훈과학에서는 뭘 중시한다고? 오경을 중시하는데 그거 전부 다 가짜야. 책들 이때 전부 다 불타 없어졌잖니. 불타 없어졌는데 후세가 누가 가짜로 만든 것을 가지고 그게 진리냐 까불고 있는 너네들이 정말 가소롭구나 새끼들아. 글자체를 봐봐라. 그게 공자가 쓴 춘추냐? 아니잖아. 공자 글자체는 이렇게 쓰지 않아. 라고 하면서 저 멀리 옛 고전 때 있었던 그 경전들이 과연 진짜인지 아니면 위조된 것이 없는지 이렇게 옛 고전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주로 했던 게 고증학이랍니다. 알겠어요? 자,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양명학이나 고증학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실학 발달에 실학에 영향을 주었더랬어요. 알겠어요? 우리나라의 실학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알겠죠? 직접 양명학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물론 직접 고증학이 들어와서 우리 조선 후기에 금성문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금성문 발달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고증학이.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 실천을 강조하는 우리 실학이 바로 실천적인 실학이죠. 또 뭐예요? 실증적인 실학이죠. 이렇게 실천이나 실증을 중시하는 유교는 유교지만 이들의 학문 태도가 우리나라의 어디에? 실학 발전에 영향을 주더라. 또 양명학도 직접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이미 중종 때 들어왔다. 여러분 교재 286페이지 보십시오. 수용 과정 그러면
예, 중종 때 누가요? 서경덕 학파와 종친들 사이에서 점차 확산됐습니다. 그러다가 17세기 후반이 되면은 소론학자들이 본격적으로 수용된다. 소론학자들에서 본격적으로 수용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양명학은 중종 때 처음으로 전래대 들어왔습니다. 전래. 주로 누구한테? 서경덕 학파한테. 우리가 이미 이제 성리학 할 때 봤지만 서경덕은 주기론이지만은 어때요? 훨씬 더 노자나 장자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사상에 대해서 포용적인 다른 사상의 성리학과 다른 사상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양매학이라는 새로운 사상에 대해서도 관용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서경덕 학파나 대개 이제 소론층에 널리 퍼져나가는데 자, 여러분 그러다가 중종 때를 지나서 17세기 후반이 되면은 주로 뭐라고요? 소론에 의해 널리 유행하게 되더라. 알겠어요? 소론들. 자, 여러분 소론은 우리가 정통 성리학에서 이단으로 몰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론은 노론을 송시열을 필두로 하는 송시열을 거장으로 하는 노론이 있는가 하면은 노론과 갈라진 게 바로 소론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제 노론, 소론은 학문적으로는 뭐라고요? 학문적으로는 노론은 주로 세자 책봉 문제에 있어서 숙종 때 세자 책봉 문제를 놓고 숙종의 아들 가운데 최무술이한테 난 누구를? 영조를 지지한 사람들이 노론이고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숙종 때 역시 사약 먹고 돌아간 누구예요? 장희빈의 아들인 경종을 세자로 책봉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소론들이죠. 이와 같이 당파로 보면은 세자 책봉 문제를 놓고 이렇게 갈라졌지만은 그 안에 학문적으로 봤을 때 대개 노론들은 율곡 이의학설을 정통으로 그리고 이의학설을 정통으로 하면서 특히 송시열을 숭상하고 있는 송시열계입니다. 알겠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렇게 소론들은 주로 성원학파였다. 성원.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론에 의해서 주로 이들이 양명학을 수용하고 있었다. 주로 소론들이. 알겠죠? 서인 가운데 숙종 때 갈라진 노론, 소론 중에 소론에 의해서 양명학이 수용되고 널리 퍼져나갔다. 여러분, 그러나 정작 이 양명학이 하나의 학파로 형성된 것은 18세기 들어와서입니다. 18세기. 그래서 18세기에 양명학 학파로 형성됐어요. 학파로 형성. 그래서 우리가 이 18세기의 양명학의 학파를 뭐라고 하느냐? 이 학파를 강화학파라고 그래요. 강화학파.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는 강화도에 주로 누가 많이 강화도에 귀양가 있었느냐? 주로 강화도에 임금의 친척들이 많이 귀양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종친들입니다. 알겠죠? 종실들. 그러니까 되게 이 종친들이 뭐냐 하면 임금의 친척이기 때문에 성씨가 뭐야? 임금과 같은 성씨인 이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양명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거의가 다 이씨성 성씨를 가진 사람들. 이광려, 이광사, 알겠어요? 이건방, 이건창, 이름이 좀 건방지죠. 이건방, 이건창, 모델이 전부 다 이씨들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계보도가 이제 지금 빠져있지만 계보도가 만약에 나오면 이씨 일색으로 그냥 학자들이 쫙 깔렸다. 알겠어요? 율곡 이나 퇴계 이양 말고.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생소한 이광려, 이광사, 이건방, 이건창 이렇게 쫙 깔렸다. 누구라고? 양명학 학파구나. 종친들이구나. 되게 이 사람들이 어때요? 에이쌍 우리는 주도 세력에서 밀렸어. 메인 트렌드에서 밀렸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때 정치에서 다 쫓겨나가지고 그 당시 이제 19세로 가면 어때요? 아예 본격적으로 외척들이 권력을 잡으니까 친척들에 해당되는 종친이 친척이죠. 임금의 친척이 이씨고 외척들은 안동김씨나 평양조씨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동김씨나 평양조씨 사람들이 19세기에 본격적인 세동치를 하는데 이미 그 이전부터도 어때요? 설설 왕권이 약하니까 왕의 치열한 왕권을 놓고 왕자들끼리 서로 다투면서 왕권 도전 가능성이 있는 왕자들이나 왕의 친척들은 죄다 다 사약을 먹여서 죽여버리거나 아니면은 강화도로 귀양 보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권에서 멀어지거나 권력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에이샹 성리학은 이제 싫어 지긋지긋해라고 하면서 새로운 학문에 관심을 가졌어요. 알겠어요? 그들은 엘리트들이고 왕실의 친척일 뿐만 아니라 전부 다 사림들, 유학자들이기 때문에 유학을 하기나 하되 이와 같이 공리공담에 흐르는 사변적인 철학적인 경향으로만 흐르는 성리학을 멀리하고 보다 더 현실적인 생활개혁에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명학으로 돌아섰다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18세기가 되면은 양명학이 강화도에서 하나의 학파로 형성되는데
이 양명학 학파를 일으킨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사람만 이 씨가 아닙니다. 누구예요? 좋아요. 정제두예요. 말을 한번 다시 해보자. 누구라고? 정제두에 의해서 강화학파가 형성됐다. 아시겠나요? 양명학파, 강화학파입니다. 그래서 거기 정제두 활동의 줄을 쫙 그어놓으세요. 자, 여러분이 반드시 외워둬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양명학 그러면 일반적으로 실천적인 유학이다, 심즉리, 알겠어요? 또는 뭐 지행합일 이걸 강조하는데 앞으로 시험에 나올 때는 이 말이 잘 나와요. 일반인을 도덕 실천의 주체로 파악, 실천 동그라미 하세요. 알겠죠? 그냥 실천적인 실천만 찾아서 답을 쳐도 되는데, 예,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일반인을 도덕 실천의 주체로 파악했다 이거야. 알겠어요? 일반인들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리학자들이라는 게 누구예요? 양반들이었죠. 양반들은 공허한 이론에 불과해서 성리학이라는 게 주리가 뭐냐, 주기가 뭐냐, 인간의 심성이 뭐고 또 우주 본질이 뭐냐 이런 것들이 아무 현실에 쓸모자가 없는 사상이었다니까. 아무 쓸모없는 이론이었어요. 근데 뭐예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일반인들이, 알겠죠? 생활 속에서 써먹을 수 있도록 또는 도덕적으로도, 알겠어요? 실천에 옮겨서 유용할 수 있도록, 유용성이야, 유틸리티를 말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천의 주체로 일반인을 삼자. 알겠어요? 그러자면 어때? 양반인의 상노민이라고 하는 뭐야? 신분제 자체를 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줄 그으세요. 예, 양반 신분제 폐지를 주장했어요. 굉장히 센 이론입니다. 양명학파 알겠죠? 그래서 양반 상농 가르는 이 낡아빠진 신분제도를 타파하자 이렇게까지 주장한 게 양명학이에요. 굉장히 강한, 알겠어요? 예, 그래서 다시 합니다. 줄 그으세요. 일반인을 도덕 실천의 주체로 파악했고 양반 신분제 폐지를 주장했던 누구라고요? 사람 정제두. 어디에서? 강화도에서. 그들의 학파를 뭐라고? 강화학파. 알겠죠? 예, 주로 누가 많이 믿었다고? 그렇습니다. 소론과 종친들, 이시들이 특히 많았다. 정제두 빼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발전 내용을 보세요. 양명을 바탕으로 해서 역사학 줄 그으세요. 국어학, 역사학 또는 뭐 그림, 서화, 문학 이런 등지에서 이런 양명학, 실천적인 경향을 그 소재로 하는 이런 내용들이 예, 조선 후기에 특히 실학이 발전할 18세기에 굉장히 많이 이제 영향을 줘가지고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실천적인 것들이 이제 예, 실현돼 나갑니다. 알겠어요? 왜냐하면 양명학이 모토로 삼고 있는 게 뭐라고요? 실천을 강조하는 양명학이잖아요. 알겠죠? 자, 실학자들과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말 일제강점기에 민족운동에도 영향을 주더라. 중요한 사람 두 사람이 나왔죠. 박은식, 정인보. 알겠어요? 나중에 일제시대의 민족사학자로서 민족혼을 강조한 독립운동 지혈사를 쓴 누구예요? 박은식. 알겠죠? 어를 강조하고 5000년 조선 어를 중시한 누구야? 예, 정인보.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양명학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 알겠죠? 양명학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 알겠어요? 그냥 무시하지 말고 양명학도 하나의 유교는 유교인데 유교가 하나가 아니다. 유학은 원래 공자, 맹자 사상이지만 이것이 여러 가지로 갈라지면서 이렇게 예, 변화되어 오더라. 그중에 조선을 지배한 지배적 사상은 성리학이었지만 이제 새로운 양명학이 등장하고 또 하나가 뭐냐? 바로 조선시대의 실학입니다. 실학. 여러분 그래서 289페이지로 넘어가면 실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나왔어요. 거기 등장 배경 1번, 2번에다 줄을 쫙쫙 그어놓으세요. 우리가 봤다시피 조선 사회는 외란 이후에 극심한 변화를 치릅니다. 그래 안 그래? 외란과 호란 이후에 우리가 이 외란 호란을 묶어서 양난 그러잖아. 양난. 그죠? 두 차례의 커다란 난동을 겪으면서 양난 이후에 어때요? 조선 사회는 이제 변화가 극심했어요. 변화가. 그래서 여러 가지 극심한 변화의 내용을 이미 우리는 정치에서 다 봤어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문화로 귀결됩니다. 정치 변화, 사회 변화, 경제 변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뭐냐? 문화예요. 학문이고 예술이고 알겠어요? 그러므로 연결되지 아니한 것들이 없습니다. 문화 따로 정치 따로 이런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서로 연동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화를 생각할 때도 항상 늘 염두에 정치를 염두에 둬야 돼요. 알겠어요? 정치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극심한 변화의 내용을 보면은 그래요. 정치적으로는 의정부 대신에 뭐가 비변사의 기능이 대폭 강화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은 왕권의 뭐를 가져왔다? 약화를 가져왔다. 알겠죠?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 군사적으로는 뭐냐? 군사적으로는 오이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이제 오군영이 단계적으로 설치되게 되었다라고 했었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세금 제도 변화가 있었다.
수치 체제의 변화가 있었다. 기억나세요? 예, 세금제도 변화. 전세는 공납으로, 그죠? 전세는 공납은 무엇으로? 대동법으로. 미안해요. 전세는 무엇으로? 영정법으로. 공납은 무엇으로? 대동법으로. 군역은 무엇으로? 예, 군역은 균역법으로. 이렇게 세금제도를 바꿔서 그 바꾼 목적이 뭐라고? 한편으로는 국가의 수입을 늘려나가고 한편 농민 부담을 덜어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뭐야? 양반 지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껍데기의 그 껍데기를 바꾸는 것에 불과했다. 내면적으로는 여전히 민중을 착취하고 있었다. 알겠어요? 그 민중을 착취하고 양반 위주 지배 질서 이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고 양반 위주 정치 이거 뭐야? 왕도 쓸데없죠. 양반들이 권력을 장악해서 살인 양반들이 알겠어요? 모군영도 서인한테 권력이 넘어갔잖아요. 그래 안 그래? 세금 제도를 바꿔주는 척 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했다고 그랬어요. 결국 이게 전부 다 뭐냐? 성리학 때문이야, 성리학. 이 모든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이데올로기가 성리학이었어요. 그래서 알겠어요? 한 가지 한번 해볼까요? 자, 성리학에서 우리는 지주 전호제를 누가요? 성리학이 긍정합니다. 그래 안 그래? 지주 전호제를 말이야 성리학이 긍정했을 뿐만 아니라 뒷받침해줘요. 이론적으로. 야, 이 자식들아. 우리는 양반이야, 양반. 우리 양반들은 땅을 가지고만 있으면 돼. 왜냐? 땅 주인이거든. 그래서 땅을 가지지 못한 농민들에게, 알겠죠? 소작 농민에게, 알겠어요? 농민은 거의가 다 자기 땅이 없는 소작 농민인데 이 소작 농민에게 땅을 나눠주고, 어떻게 나눠줘? 공짜로 나눠준 게 아니야. 농사 지으라고, 어때요? 빌려준 셈이죠. 빌려주고, 나눠주고가 아니라 빌려줍니다. 땅 주인인 양반에게 땅 사용료를 내라. 지대를 팔아먹고 산다. 알겠어요? 그러므로 양반은, 조선시대 양반은 전혀 손에다가 물 묻히고 흙 묻히지 않는 이른바 앉아서 놀고 먹는 이걸 뭐라 그래? 좌식 계급이라고 그래요. 앉아서 놀고 먹는 새끼들이야. 알겠어요? 좌식 계급으로서 양반 신분을 유지했는데 이것을 말이야. 이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당연. 알겠죠? 당연하다 이거야. 왜? 지주는 원래 뭐라고요? 그래. 너네들은 글공부나 하고 벼슬아치가 돼서, 알겠어요? 벼슬아치가 돼서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기만 하면 돼. 그래서 얘네들이 공부한 게 뭐라고? 하늘의 이치입니다. 천리예요. 알겠죠? 도라고 하는 게 말이야. 도라고 하는 게 인간의 본소이 뭐고 우주 원리가 뭐지라고 하는 게 바로 하늘의 명령을 읽는 거예요. 천명이죠. 그래서 민심이 곧 천명이다. 이렇게 적어도 양반 사림들은 천명을 아는 존재야. 이딴 사상을 어때요? 임금님 저희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임금님께서도 저희들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임금이 가야 될 도리입니다. 뭐라고? 왕도 정치라고 했어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뭐야? 지네들이 왕권을 박살내버린 거야. 그리고 지네들끼리 모여서 정치한 게 비변사죠.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또 어때요? 우리는 이렇게 글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대신 어때? 우리는 농민들 등쳐먹고 살아도 될 권리가 우리한테 있어. 라고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양반들이 농민을 등쳐먹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단 말이야. 뭐가요? 성리학이. 그런데 조선 후기 그 농민들의 삶이라는 게 완전히 도탄에 빠져가지고 말이야.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서 전혀 개혁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 안 되겠어. 이 성리학은 더 이상 우리 조선을 이끌어갈 사상적 지주가 되지 못해. 옛날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울 때는 성리학이야말로 새로운 대안이었어.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조선을 세웠어. 그러나 이제 그 조선을 세운 지 거의 500년이 지났잖아요. 18세기까지 왔으니까 더 이상 성리학 가지고는 조선을 지탱할 수 없어 라는 인식에 의해서 새로운 사상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됐다. 그때 양명학도 받아들이고, 알겠어요? 실천적 대안을 양명이 제시했죠. 또 하나는 뭐예요? 실학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알겠어요? 실학의 배경. 그러니까 그걸 말이야 말로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1번하고 2번하고 똑같아요. 조선 후기 양반사의 모순이 심각했다. 알겠어요? 이 양반놈들이 이렇게 왕권을 무력화시키고 이렇게 농민들을 뜯어먹고 이게 양반사의 모순이 심각한 걸 보여주고 있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앞에서 정치와 사회와 경제에서 다 나옵니다. 이게 지금 다 배웠던 내용들이 여기에 성리학이나 양매학이나 실학이라는 학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사실. 알았어요? 연결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성리학의 한계성을 자각하고 비판하고 있었다. 현실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를 탐구하려는 현실 생활과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인, 실용적인, 알겠어요? 실사구시 학문이 필요했다. 이게 뭐야? 그래서 실학입니다. 알겠어요?
예. 그 다음에 실학의 발달 보세요. 태동 17세기 전반에 실학의 선구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제 이수강, 지봉유설을 썼던 이수강이죠. 이수강의 지봉유설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이런 사람이 있었고요. 태동기니까. 그 다음에 실학이 널리 확산된 것은 18세기 농업중심개혁론, 또 상공업중심개혁론, 그리고 국학연구 등으로 확산된다. 알겠어요? 자,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는 이제 왜 조선 후기에 외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왜 실학이 대두하게 됐나? 그동안 조선을 지탱했던 성리학 가지고는 더 이상 조선을 끌고 갈 수 없다. 성리학이라는 기관차는 조선을 끌어갈 수 있는 동력을 다 잊어먹었다. 알겠어요? 동력을 다 잃었으니 새로운 사상이 필요하다. 이 변화된 외란 호란 이후에 급변하고 발전과, 알겠어요? 변화가 심한 이 조선사에, 조선사를 끌고 갈 새로운 견인차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학이 대두하게 됐는데, 우선 우리가 실학의 성격을 말하면 실학의 성격이란 뭐냐? 첫째, 실학은 말이죠. 실학은 첫째, 민족적이에요.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합니다. 알겠어요?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 것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강조되게 돼요. 알겠어요? 우리 것을 연구하는 것, 이걸 뭐라고? 국학이라고 그래. 국학. 알겠죠? 국학을 연구하려는. 예, 그동안 성리학은 어땠습니까? 성리학은 중국 중심의 사대적이었잖아요. 그죠? 예, 성리학은 사대적입니다. 무조건 중국한테 맹목적으로 숙이고 들어가고, 예, 우리나라의 건국도 중국에서 건너온 기자가 해서 이렇게 기자를 중시하는 그들의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항해서 성리학에 대항해서 우리 것을 강조하니까 뭐예요? 민족주의적인 성격이 강하다. 알겠어요? 두 번째 뭐냐? 두 번째, 실학은 실용적이며 실용적이다. 알겠죠? 실사구시의 성격을 지닌다. 다른 말로 실천적인 또는 뭐라고요? 실용적 성격을 지닌다. 알겠죠? 자, 무슨 얘기냐? 현실 사회의 모순을 해결을 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알겠어요?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현실 사회에 농민들의 삶이 어렵고 국가의 재정이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다시 말하냐면 부국강병을 목적으로 하는, 알겠죠? 어떻게 하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 잘 살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군대를 강하게 만드느냐, 이런 문제에 역정이 맞춰졌다. 알겠죠? 그래서 실학은 실천적이며 실용적인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성격의 학문을 우리는 실학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 그래서 실학은 어떻게 발전하냐면 실학은 그렇습니다. 실학의 내용을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실학은 첫째, 농업을 중시하는 뭐요? 중농학파. 여러분, 중농학파는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래? 경세치용학파라고도 합니다. 반면에 상공업 발달을 중시하는 뭐라고요, 이거? 중상학파가 있었죠. 중상학파. 그래서 이 중상학파를 다른 표현으로 이용후생, 그래요. 이런 것들 그냥 외워버리세요. 농업을 중시하는. 알겠어요? 농업을 중시하는. 그래서 실학의 두 가지 경향이 농업을 중시하는 중농학파와 상공업 발달에 치중하는 중상학파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둘 다 뭐라고요? 다시 강조합니다. 실학이 성격이 이러했기 때문에 결국 두 가지가 뭐냐?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놓고, 알겠어요?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놓고, 다른 말로 또 바꿔보자. 뭘 하기 위한?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놓고, 하나는 뭐예요? 농업에 치중하고, 또 하나는 뭐야? 야, 농업은 대안이 아니야. 이제 농업은 한계에 도달했어. 새로운 상공업 발달에 치중해야 돼. 이렇게 상공업 발달에 치중하는 이런 두 가지 양상으로 가더라. 알겠어요? 기타 이제 국학 연구를 중시하다 보니까 이 당시 나온 학문들이 지도며 역사며 모조리 전부 다 우리 것을 강조하는 굉장한 민족주의적 성격을 띠는 그런 학문으로 발전하게 돼요. 알겠어요? 그 중에 중농학파와 중상학파가 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사람들을 좀 알아둬야 됩니다. 중농학파. 이 중농학파의 선구자는 누구냐? 선구자는 유형원이에요. 말로 한번 해보세요. 누구라고? 유형원. 그죠? 유형원. 이 유형원의 호가 뭐냐 하면
반개야, 반개. 반개. 알겠어요? 예, 반개입니다. 반개. 그래서 이 사람의 저술이 반개 수록이 있다. 이게 반개 유형원에 반개 수록이 있어요. 알겠어요? 중노학파 실학자 가운데 제일 선구자가 유형원인데, 유형원은 반개 수록에서 뭘 주장했냐면, 농민에게 토지를 균등하게 나눠주자라고 하는 균전론을 주장했어요. 특히 중노학파 실학자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 토지제도 개혁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알겠어요? 핵심, 농업을 중시하는 중노학파 실학자들의 핵심 전략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 후기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토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알겠죠? 그런데 그 토지 문제 해결 방식이 다 저마다 제각각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유형원이는 뭐라고? 균전론을 주장하더라. 균전론. 여러분, 농민과 상인,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농공상에게 토지를 균등하게 나눠주자고 했는데, 유형원의 균등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균등함이 아니에요. 유형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선비니까, 양반이니까 토지를 나눠주되 양반은 좀 많이 줘야지. 이렇게 양반한테는 좀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농업을 본업으로 삼는 그 다음 농민한테는 그 다음 주고, 사농공상 차등을 전제로 한 균등 분배입니다. 알겠어요? 말에 좀 뉘앙스가 있죠? 알겠죠? 그렇게 나눠주는 게 균등하다고 봤습니다. 유형원 생각에는. 알겠어요? 양반한테 제일 많이 주고, 그 다음 농민, 그 다음에 수급업자, 그리고 가장 천한 상인한테는 제일 조금 줘도 된다. 왜? 얘는 장돌뱅이니까 장사해서 벌어먹고 살 기반이 있잖아. 이런 식으로 말이야. 사농공상 차등 분배를 주장했는데 그걸 균등하다고 봤다 이거야. 그래서 이 유형원의 균전론은 말은 균전론이지만, 알겠어요? 아직도 한계성이 있었다. 알겠죠? 사, 농, 공, 상, 차별을 전제로 한, 차등을 전제로 한 균등 분배다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농업을 위주로 했던 중노학파 실학자 가운데, 중노학파 실학자를 완성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완성시킨 사람이, 이제 완성은 아니고, 그 다음에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냐? 발전시킨 사람이, 성호 이익입니다. 호가 성호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대표적인 저술이 성호사설이 있죠. 알겠죠? 성호 이익의 성호사설. 알겠어요? 성호사설 말로 해봅시다. 성호사설. 자, 이익은 역시 중노학파답게 토지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었는데요. 토지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었는데 그 토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이익은 한전제를 주장했어요. 한전제. 그래서 한전제는 토지 소유의 하한선을 주자는 얘기야. 하한선.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말이야. 농민들한테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주자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한 가구가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도 토지를 주자. 이 최소한도 토지를 뭐라고 했느냐? 영업전이라고 했고, 절대 농민이 갖고 있는 영업전은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묶어둬 버리자. 알겠어요? 그래서 영업전은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막아버리고, 나머지 한전에 해당되는 영업전보다 더 많은 토지는 사고 팔 수 있게 토지 매매의 토지 거래의 자유를 허락해주자. 알겠죠? 이렇게 해서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토지를 내다 팔아가지고 땅 없는 사람도 토지를 고르게 가질 수 있게 토지 소유 평등을 기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이익의 한전제입니다. 성호사설에서 이익의 한전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역점을 두고 가장 주목해야 될 사람 바로 누굽니까? 중노학파 실학자를 완성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정약용이죠. 정약용 호가 뭔가요? 정약용 호가 뭔가요? 다산 아시죠? 또는 여유당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호가. 그래서 여유당으로 알아둡시다. 다산 정약용 일반적으로 많이 그러는데 이 여유당 그 정약용은 호가 또 여유당도 있어요. 여유당 전서 안에 무려 500여 권의 저술을 남겼습니다. 한 사람이 말이야 평생에 책 한 권 쓰기도 어려운데 18년 동안 정약용은 귀양 떠났어요. 귀양. 그래요, 안 그래요? 귀양 가가지고 전라도 강진으로 귀양 가서 그 귀양 생활하면서 여러분 같으면 귀양 생활하면서 뭐겠어요? 에이씨 하면서 막 좌절하고 무릎 꿇고 막 울고 그러겠죠? 근데 이 사람은 공부하고, 알겠어요? 책을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500여 권의 저술을 남겼는데 이 정약용도 역시 다른 중노학파 실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뭘 주장했냐면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했더랬어요. 먼저 정약용은 정전제를 주장, 정전제. 그래서 정전제 이제 나중이고 먼저 여전제죠. 여전제. 이 여전제는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하는 마치 공산주의적 방식과 아주 유사합니다. 알겠어요? 북한의 협동농장이나 이스라엘의 키부츠처럼 말이야. 공동으로 토지를 경작하고 공동으로 일하고 하루에 일한 만큼은 노동력을 다 여의 우두머리인 여장이 다 기록해. 그래서 자기가 일한 만큼 넌 1년 365일 가운데 200일 일했구나. 200일 일한 만큼 분량을 우리 전체의 소득 가운데 n분의 1로 나눠서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거의 공산주의랑 마찬가지야. 알겠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 평등을 기하자는 토지제도 주장이었던 여전제는 너무나 이상주의적이고 실현 불가능했던, 알겠어요? 공산주의적 그런 발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다 더 현실적 대안이 가능한, 현실적 실천이 가능한 정전제로 바꿨습니다. 정전제. 알겠어요? 정전제. 그래서 여전제 대신에 정전제.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작자인 농민에게 토지를 나눠주자라고 경자 유전의 원칙을 제시했다. 알았어요? 중농학파 실학자들의 토지 문제 해결의 방법이 뭐라고요? 그것이 균전제든 한전제든 여전제든 또는 정전제든 간에, 알겠죠? 그 어떤 토지든 간에 문제는 뭐야? 토지를 말이야, 농사도 안 짓는 새끼들이, 양반들이 갖고 있는 땅을 경작하는 경작자에게, 이게 놈자자야. 땅을 농사 짓는 자에게 땅이 있게 하자. 밭 전자죠. 이게 밭을 나눠주자. 밭이 땅이에요. 그래서 경작자에게 땅을 나눠주자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했다. 알겠어요? 여러분, 이 경자유전의 토지제도 원칙은 그 뒤 누가 또 이것을 다시 반복해서 주장하냐면 다 배운 거니까 해보세요. 누가요? 동학농민운동 때. 그래 안 그래?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농민들의 주장이었던 어디에? 폐정개혁 12개조에 다시 나옵니다. 왜? 왜냐하면 실천되지 않았거든요. 유영원의 균전론, 이익의 한전론, 정량학의 여전제, 정전제 이론뿐이었어요. 토지를 균등하게 나눠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좋았을 뿐이야. 그건 네 생각이고 양반들이 땅을 주려고 그래 안 주려고 그래? 절대 안 줍니다. 기득권을 가진 놈들이 농민한테 땅을 그냥 나눠주겠어요? 절대 안 되죠. 이거 우리 역사에서 딱 한 번 나눠준 사람이 있으니 그게 바로 누군지 아세요? 김일성이야. 알았어요? 다 양반 지주한테 땅 뺏어가지고 땅 없는 무산자 프롤레타리한테 그냥 샥 나눠줬어요. 알겠죠? 그래서 뭐 김일성을 찬양하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공산주의가 된 거예요, 김일성이. 알겠어요? 김일성만 했고 나머지는 이론에 불과했습니다. 이론에. 그래서 실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폐정개혁에 개혁안 주장 가운데 뭐가 나왔어요? 토지를 우리에게 균등하게 나눠주라라고 토지 균분을 주장하게 됐다 이거야. 알겠죠? 자,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어때요? 나중에 해방 이후에 남한에서는 무엇으로? 농지 개혁으로. 알겠죠?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북한은 김일성이 들어와가지고 토지 개혁을 만들어서 야이쌍 너네 땅 다 내놔. 무조건 빼앗았습니다. 무조건 빼앗았다 이것을 멋있는 말로 표현해봐. 무상몰수야. 알겠죠? 북한은 무상으로 땅을 몰수해서 땅 없는 농민한테 공짜로 나눠줬어요. 공짜로 나눠준다는 걸 뭐라고? 무상분배라고 그래. 그런데 남한은 아니에요. 이렇게 무식하게 그냥 마구 뺏어가지고 마구 나눠주지 않고 남한은 뭐예요? 야, 너네 말이야. 땅 많이 갖고 있는 새끼들 땅 다 내놔. 그냥 내놓지 않아. 국가한테 돈 주고 팔아. 이렇게 해서 5정보를 기준으로 5정보 이상 갖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5정보 이상 있는 땅을 유상으로 국가가 돈 주고 사드립니다. 유상 매입이죠. 이걸 다시 돈 있는 농민한테 돈을 받고 팔았어요. 유상 분배죠. 알겠죠? 유상 매입, 유상 분배. 여기는 뭐라고? 여기는 3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3정보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땅을 뺏어가지고 땅 없는 농민한테 샥 나눠줬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농학파 실학자들이 제시했던 토지제도 개혁안은 그 뒤 동학농민운동 때도 주장만 됐었고 그러다가 해방 이후에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이런 식으로 시행되는데 북한의 토지개혁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이기 때문에 애들은 뭐가 됐다고? 사회주의가 되었다. 공산주의가 되었다. 알겠어요? 우리는 유상매입, 유상분배한 것은 바로 우리의 경제체제가 자본주의 경제를 지향했기 때문이다. 오케이. 이렇게 토지제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중농학파 실학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상공업 발달을 내세웠던 중상학파 실학자들은 여러분, 아예 이들은 조선 후기의 현실 문제 해결에 또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 대안으로서 방법으로서 뭘 제시했느냐?
상공업 발달을 중시했다. 이거 상공업 발달. 그래서 특별히 외울 필요가 없어요. 상공업 발달을 중시했기 때문에 중상주의야. 또 이 중상주의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중상학파를 뭐라 그래? 중상학파를 북학파라고 하죠. 북학파. 그죠? 청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자라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북학파. 그래서 이미 이 사람들은 서울지방 노론 가운데 청나라를 주로 사절이 돼가지고 사신이 돼가지고 청나라를 많이 왕래하면서 발전된 청나라의 모습, 청에서 여러 가지 서양 문화의 유입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도 빨리 청나라처럼 말이야 농업에만 매달리지 말고 토지 문제만 매달리지 말고 보다 더 한 걸음 더 진보된 알겠어요? 상공업 발달로 가자라고 상공업 발달로 끌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중노학파 실학자들과 중상학파 실학자들을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중사학파 실학자들이 보다 더 이쪽이 더 진보적이다. 알겠어요? 이쪽은 여전히 유교 중심의 토지 중심의 그런 사회를 지향하고 있었고 보다 더 근대적인 쪽으로 가려고 하는 쪽이 중사학파 실학자였습니다. 중사학파 실학자들을 이용후생학파 또는 뭐라고? 북학파라고 하는데 다 똑같아요. 이용후생학파, 북학파, 중상학파 사람 들어보겠습니다. 사람. 사람. 누가 있나요? 그렇죠. 사람. 연암 박지원이 있습니다. 또 누가 있나요? 박재가가 있어요. 박재가. 그리고 홍대용. 알겠죠? 홍대용. 이런 사람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박지원이는 저술이 뭐가 있죠? 연암집이 있고요. 또 뭐가 있죠? 열하일기가 있습니다. 열하일기. 기타 이제 양반전, 허생전. 알겠어요? 또 수많은 그 소설들이 많이 있죠. 한문 소설들이죠. 그 다음에 박재가는 그 유명한 북학의가 있어요. 북학의. 그래서 청나라를 가서 보고 온 여러 가지 견문을 넓힌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을 담아놓은 북학의가 있고요. 홍대용은 임하경륜 또는 의산문답 이런 저주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 상공업 발달을 치중하고 특히 신분제 철폐야말로 알겠어요? 상공업 발달의 지름길이다. 사람들이 말이야 장사를 하려고 하잖아. 알겠어요? 사농공상 이런 차별적 신분제도 때문에 사농공상 무엇이 제일 천대를 받았어요? 수공업이라 상업하는 사람들을 제일 천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신분제가 존재하는 한 장사를 안 하려고 한단 말이야. 알겠어? 상인하고는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요. 양같이 기우수하고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천한 대우를 받았던 이런 상인과 수공업입니다. 그래서 신분제를 먼저 없애되라고 상공업 발달과 또 하나 뭐요? 공통적으로 주장한 게 신분제 철폐를 주장했어요. 양반 상농 가르는 신분제도를 철폐하자. 알겠죠? 기타 이제 거의 공통적으로 배나 수레나 선박을 이용할 것 알겠어요? 또 상공업 발달을 추진할 것, 청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일 것 이런 것들이 공통적 주장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박재가의 북학의 이 북학이라는 개념에서 북학파가 왔습니다. 우리 교재의 287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중노학파 실학자 경세 치용학파부터 보겠어요. 18세기 전반 경기 지방의 남인 출신이 중심. 여러분 기억나죠?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양명학자들은 소론들이 양명을 중시했다고 그랬는데 주로 이거 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지만 그때 이제 성리학을 하느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는 주안점이 지금 양명학과 실학 아니에요. 자 동인과 서인이 갈라졌고요. 그죠? 사림 가운데 동인과 서인이 갈라진 것은 이미 선조 때 갈라졌다. 이 갈라진 지점에 뭐가 있다고요? 그 이전에 훈구 척신 세력, 척신 잔재 세력을 어떻게 청산하느냐라는 문제를 놓고 또 이조 전랑을 누구를 뽑느냐라는 문제를 놓고 김효원이를 지지한 사람 동인들은 대개 김효원이를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정치 세력인 척신 세력을 완전히 싸그리 쓸어버리자라고는 강경파였죠. 거기에 비해서 기성살인들을 좀 봐주자라고 하는 누구예요? 서인들이죠. 서인. 그래서 서인들은 온건파였으면서 이렇게 살인들이 결국은 이조 전랑 문제를 놓고 또는 척신 세력 잔재 청산 문제를 놓고 동인 서인 갈라지더라. 이 동인이 벌써 선조 때 다시 뭐라고요? 남인 북인으로 갈라졌다. 기억나시죠? 자, 서인은 아까 있었어요. 우리가 양명할 때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졌다라고 했습니다. 세자 책봉 문제를 놓고 노론, 소론 갈라졌다고 그랬죠? 기억나죠? 자, 여러분, 이 남인 가운데 그래요. 경상도 남인이 있는가 하면은 경기도 남인이 있다. 됐어요? 이 노론 가운데 서울지방 노론이 있는가 하면은 또 뭐가 있다고?
예, 충청도 노론이 있다. 기억나시죠? 충청도 노론. 예, 그리고 소론은 주로 어디에서? 강화도에서 활약을 한 강화학파를 형성하고 있었다라고 했더랬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어요? 자, 여러분, 여기는 지금 정치가 아니고 문화니까 경상도 남이는 예, 살인 가운데 퇴계 이황 선생의 정통 이론을 끌고 온 사람들이야. 주리론자들이죠. 이게 주리고 이게 주기 아니겠어요? 그죠? 이쪽이 퇴계 이황 선생이고 이쪽이 율곡 이라고 했더랬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이황학파입니다. 정통 이황을 개선한 사람들이 이쪽이죠. 경기도 남인. 알겠어요? 자, 경상도 남이 정통 남인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퇴계 이황의 이론을 개선한.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 위정 척사운동과 한말 의병 활동으로 연결된다라는 사실. 알겠죠? 자, 지금 나온 경기도 남인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 경기도 남인이 중농학파 실학자들이다. 알겠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정, 약, 용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 경기도 남인이 주로 뭐 했다고요? 천주교를 신봉한 사람들도 많았다. 유독 충청도, 특히 경기도 쪽에 예, 천주교 순교지가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많았거든요. 그 다음에 서울지방 노론은 애들이 서로 대립한 것은 바로 호론과 락론 때문이다. 기억나죠? 그래서 서울지방 노론은 락론, 충청 노론은 호론, 이렇게 호락 논쟁에 휩싸였다.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뭐예요? 서울지방 노론. 알겠어요? 현실적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북학파입니다. 북학파. 그래서 북학파 뭐라고요? 청의 문화를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북학파였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뭐야? 중상학파다. 나왔죠? 중상학파 실학자들은 서울지방 노론이 많았다. 중농학파 실학자들은 경기도 남인 출신이 많았다. 됐나요? 이렇게 경기도 남인과 서울 노론이 중농학파 실학자와 중상학파 실학자가 됐습니다. 중농, 중상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강화도는 뭐라고요? 양명학파. 알겠어요? 양명학의 학파를 형성했다라고 했죠. 이와 같이 선생님이 성리학하면서도 강조했는데 오리지널 꼴통 성리학자들은 어디에 있다고? 경상도 촌놈들 그리고 충청도 시골 여기에 옛날 누가 있었습니까? 살림 세력의 대빵인 살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 지방 세력 근거지 바로 시골 애들이 꼴통 성리학자 주리와 주기의 본원지가 바로 경상도와 충청도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경기도 수도권이죠. 서울이죠. 수도권이죠. 강화도. 그래 안 그래? 되게 서울 부근 사람들은 현실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실용적인, 보다 더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없을까? 이렇게 현실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주로 어디라고요? 서울 부근이었어요. 알겠죠? 따로 외우지 않아도 알겠죠? 이제 알겠어요?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경기도, 서울 노론, 그 다음에 강화학파 전부 다 이렇게 조선 후기에 양명학과 실학의 터전이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287페이지부터 이제 쭉 봅시다. 농촌사회 안정을 위해서 농민 입장에서 토지제도뿐만 아니라 각종 제도개혁을 추구했고 유영원 줄만 그으세요 반개수록 그죠? 농업중심 개혁론의 선구자였고 균전론, 자영농 육성을 주장했는데 양반 문벌제도, 과거제도, 노비제도 모순을 비판했다. 줄만 그어놓으세요. 양반 문벌제도 다 공통점이야. 문벌제도 다 비판합니다. 실학자들이. 그 다음에 이익 보세요. 성호사설 그죠? 유영원의 실학수상을 계승했습니다. 이익의 학파가 있었어요. 이 이익 학파를 뭐라고 하느냐? 동그라미하고 성호학파라고 합시다. 성호학파. 특히 이제 성호 이익의 제자가 바로 누구였냐면 정약용도 성호 이익의 제자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성호학파를 형성. 한전론 동그라미하고 나라를 좀먹는 6가지 폐단을 6좀 그랬습니다. 좀 알죠? 좀. 책도 막 좀이 다 긁어먹고 해요. 알겠어요? 이 나라를 좀먹는 6가지 했는데 그 6좀 가운데 동그라미 하세요. 외우십시오. 노비, 과거제도, 노비제도, 과거제도, 양반, 문벌제도, 그리고 사치와 미신, 노비, 과거, 양반, 문벌제도, 사치와 미신, 승려도 나라의 좀이라고 봤습니다. 알겠죠? 조선시대의 실학자들의, 알겠어요? 그 불교에 대한 태도, 승려들도 백성들 밥 빌어먹고 등쳐먹는 놈들이야, 좀이야, 이렇게 봤단 말이야. 그리고 게으름, 알겠어요? 그렇게 6점을 규정했습니다. 정약용은 뭐냐? 정약용, 목민심서, 경세유표, 그리고 500여 권의 저술을 남겼는데 그 저술들이 여유당 전서에 담겨 있다고 그랬죠? 여유당 전서에 수록돼 있어요.
자, 이익의 사상을 계승하고 토제도 개혁론은 여존론을 내세웠다가 정전제로 현실에 맞게 고쳤습니다. 오른쪽에 정약용의 여존론에 대한 사료가 나와 있는데 읽어보면 그냥 알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완전히 공산주의적이구나. 공동무동하고 공동으로 분별했던, 알겠죠?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상공업 개혁론을 뭐라고요? 이용후생학파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이용후생학파 또는 다른 말로 북학파라고도 한다. 오케이? 그래서 사람 보세요.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이 있었다. 순서대로 하자면 유수원이 제일 먼저고 홍대용, 그 다음에 박지원, 박재가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 순서대로 책대로 보세요. 18세기 전반에 유수원, 우서가 있고 우서. 자, 상공업 그 개혁론의 선구자가 유수원인데 유수원에 져서 우서가 있다. 우서. 알겠어요? 우서. 그 다음에 이제 홍대영이는 18세기 후반 사람인데 의삼문답 이마경륜이 있고요. 기술혁신과 문벌제도 철폐를 그리고 중국이 세계 중심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라고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버릴 것을 주장하더라. 박지원, 수레와 선박 이용 줄그세요. 화폐 유통의 필요성까지 주장한 사람이 바로 박지원이었다. 상공업 발달에 특별히 야 돈이 돌고 돌아야 경제가 살지 이런 말 많이 듣죠. 그야말로 경제에 있어서 돈은 화폐는 피와 같습니다. 피. 사람도 피가 돌아야 사람이 살잖아요. 생존하는 거잖아. 피가 멈춰버리고 심장 박동이 멈추면 끝난 겁니다. 삶이. 그런 것처럼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환돼야 할 것은 돈이다. 화폐를 중시했습니다. 양반 문벌제도 비생산성 비판 다 마찬가지니까 따로 열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영농방법 혁신 줄거세요. 중상학파도 농업 문제에 관심을 가졌어요. 알겠죠? 중상학파지만 영농 기술을 혁신해서 생산량을 늘려라. 그래야 잉여 생산이 많아질 거 아니냐? 잉여 생산이 많아져야 사람들이 그 남는 물건을 가지고 장사로 돌아다닐 수 있지. 알겠어요? 이렇게 상업적인 농업이나 영농 방법 혁신, 기술 문제 이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가보세요. 박재가는 북학의를 저술했고요. 상공업 발달과 첨가 통상, 수레와 선박 의용은 박지원하고 똑같죠? 따로 열 필요가 없습니다. 생산을 자극하기 위해서 중요 표시하세요. 박재가가 중요한 것은 근검 전략보다는 소비가 미덕이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소비가 미덕이야. 우리가 이제 미국발 서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세계적 금융위기가 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어 하고 돈을 다 안 쓰고 있으면 어때요? 경제가 더 죽죠. 그러니까 있는 놈들이 돈 써줘야 돼. 돈 있으면 가서 많이 사 먹기도 하고 소비도 해야 또 생산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경제가 순환 고리로 이어져서 경제 전체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제의 거시적 경제의 흐름이나 연결 고리를 알고 있었어. 누가요? 박재가가. 뭘 중시했다고? 저축보다는 뭘 강조했어? 소비를 권장한. 알겠어요? 그래서 소비를 우물물에 비유했습니다. 우물물에. 그 다음에 실학의 성격 및 영향. 선생님이 다 얘기했죠. 실증적이고 실용적이면 민족주의적이고 근대지향적이다. 진보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영향. 북학파 실학은 19세기의 개화 사상으로 이어진다. 여러분 중농학파 실학은 이거 보세요. 그 당시 이제 농업을 중심으로 한 개혁 사상이고 경상도 남인들의 사상은 위정척사와 의병으로 연결. 중농학파 실학자들의 생각은 동학 농민운동에 의해서 경자유전의 법칙으로 토지 균등 분배로 연결. 알았어요? 연결고리. 이런 것들까지 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요? 또 하나 중상학파 실학자들의 이런 생각은 북학파를 누가 계승했다? 개화사상가들이 계승했다. 왜냐? 북학파의 거두인 누가? 연암 박지원의 손자가 누구냐 하면 최초의 개화를 주장했던 박규수예요. 박규수. 박지원이가 할아버지야. 박규수 할아버지가 박지원이에요. 그래서 사상적으로나 인맥으로 봤을 때 연결됩니다. 북학파, 중상학파가 개화사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289쪽 국학연구 이전까지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국학연구, 과학기술의 발달, 조선 후기의 잡다한 학문들, 학문의 발전 성과, 실학기, 양매학기의 학문이 어떻게 발달했는지를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